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은이라는 고아 출신 여성의 가슴 아프고 극적인 실화를 소개합니다. 배신, 상실, 그리고 불공정에 맞서 싸운 그녀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고 한푼없이 거리로 내몰린 지은은 마음 따뜻한 남편 민재와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며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이 찾아오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한겨울에 그녀를 맨몸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지은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통을 딛고 일어나 민재의 꿈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끈기와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함께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5세의 여성, 지은입니다. 전 학창시절 친구나 사회 친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바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테지만 그나마 좀 있는 여가 시간도 대부분 혼자 보내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 이곳 사연 채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꼭 여가 시간이 아니라도 손으로 음식 재료를 다듬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귀는 활짝 열고 있을 수 있으니 틈틈이 사연을 듣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연을 하는 방송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 저 역시 가슴에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갈 줄 알았는데 익명이라고 하니 용기가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막상 이야기를 말한다고 하니 떨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제 사연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 보육원 출신의 사람입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아주 어릴 때는 큰 고민 없이 지냈지만 사춘기가 시작된 청소년기 때부터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고아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는 사회적 시선과 차별로 인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사이 나이로는 성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 사회로 진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는 내쫓기듯 얼마 되지 않은 자립정착금을 받아들고 보육원을 퇴원하게 됐죠. 적은 돈도 문제였지만 사회를 나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행동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계셨지만 보육원 출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먼저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고 있는 보육원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저 역시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의지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언니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퇴원을 하게 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서요. 언니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겠다며 제가 받은 자립정착금을 받아갔고 받은 날 당일 제가 동네 산책을 하는 틈을 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없어진 물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걸 보며 언니가 도망쳤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잠을 청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월세를 내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집도 바로 다음날 월세가 종료가 됐고 저는 돈 1,000원 한 장 없이 거리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 우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리에 붙어있는 일자리 공고를 보고 아무 일자리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주거지조차 없는 저를 모두들 이상하게만 쳐다봤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하며 돌아가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연락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음식점 창문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가게로 들어가 면접을 보게 됐죠. 면접을 보러 왔다는 저에게 안내를 하고 몇 가지 확인을 하던 사람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장님들이라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 사정을 말해가며 부탁한다는 말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에게 하려고 하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제 코가 석자라 부끄러움을 참아내며 남자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때가 이틀 정도 거리에서 새우잠을 청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제 꼴이 말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듣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밥상을 한 상 차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밥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틀 넘게 밥을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밥 굶으면 큰일 나요. 밥과 달라는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야기해요. 마음 편히 먹어요. 나는 주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사랑만 받고 자라왔더라면 이유 없이 베푸는 선의의 경계를 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보육원 출신으로 인해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받아왔고 며칠 전 같은 처지에 있는 언니에게 배신까지 당한 저로서는 남자의 선의가 불안하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남자가 내온 밥상을 보고도 한동안 쳐다보기만 했어요. 남자는 일부러 제게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밥을 먹지 않자 많이 걱정돼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방 안으로 들어갔죠. 이틀 넘게 배를 골마온 제가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허겁지겁 먹게 됐거든요. 그렇게 며칠 만에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었죠. 배가 불러오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면접을 보러 온 주제에 공짜 밥을 먹었다고 생각이 드니 다시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먹은 밥상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을 쳐다보니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우리 가게 파는 음식이 아닌 걸 먹어요. 그제서야 가게에 관련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답하기 민망한 상황에 제가 우물쭈물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남자가 제 앞에 맞고서는 대신 대답을 해줬죠. 어머니, 오셨어요. 내일부터 일하게 될 사람인데 제가 면접 본다고 좀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식사 시간 놓쳐서 제가 가게에서 먹고 가라고 했어요. 뭐? 아니, 내가 뭔데 내 맘대로 밥을... 너 이 사람이 먹은 거 내 월급에서 깔 거다. 알겠어.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해도 웬거지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 너 일 똑바로 하는 거 맞아? 때문에 우리 가게 매상 떨어지면 너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 책임질 수 있겠어. 월급에서 까도 불만 없겠냐고. 아주머니께서는 아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남자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주머니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밥값을 꼭 계산하겠다고 말을 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여기서 일하겠다고 한 거 취소하겠고 밥값은 제가 꼭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아가씨가 뭔데 해결을 하겠다고 말해. 내가 지금까지 화낸 게 있고 얘가 욕들어 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내일부터 일하는 걸로 해요. 정식으로 채용하는 건 내가 두고 보고 결정할 테니 내일 올 때는 좀 씻고 오늘처럼 거짓골로 나타나면 바로 내쫓을 테니까. 황당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어요. 뭐 얼떨결에 밥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구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내일 출근을 하게 된 기쁜 소식을 받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쥐어주며 근처 원룸텔을 알려주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받아요. 저기 저쪽으로 가면 원룸텔 하나 있거든요. 여자가 지내기에는 불편해도 당분간 생활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뭐, 이 돈이면 한 달 월세는 되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까 밥도 해결해 주셨는데 돈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받아요. 어차피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당장 씻고 잠잘 곳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니까 우선은 받아요. 돈까지 받기는 미안해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끝까지 받아가라며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하며 돈을 받게 됐고 남자가 말하는 곳에서 짐을 풀게 됐죠. 저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남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품었고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가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기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약속한 출근 시간보다 가게로 일찍 나와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게에 제일 먼저 나와 일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일을 배워가게 됐습니다. 민재 씨는 가게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가게를 돌며 껌을 파는 노인분들께도 항상 웃으며 안부를 물었고 웃돈을 주며 노인분이 가지고 있던 껌을 사서 가게를 나가시는 손님들 후식으로 드리고는 했죠. 그런 민재 씨를 보며 저에게 베푼 도움도 저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받은 도움이 있으니 최대한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또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했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며 내 가게 일처럼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보니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어느덧 첫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 주신다고 하던데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전 직접 돈을 만질 수 있는 그 방식이 더 좋았지만요. 그런데 받게 된 월급이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급 비용과 맞지가 않더라고요. 민재 씨에게 빌린 돈과 원룸텔 다음 한 달 월세, 그리고 휴대폰 요금을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다시 한번 돈을 확인하려는 순간 아주머니께서 제게 정확한 월급을 넣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돈 쓸 필요 없어. 계약서에 적은 것보다 적은 게 맞으니 너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적게 받아야 하는 거 알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나온 대로 챙겨줄 테니까 3개월만 참아.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사장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아주머니들께서 제가 받은 월급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다음 사장 아주머니를 욕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수습기간이야 있다고 쳐도 너 월급을 너무 적게 받은 거야. 수습기간이라고 누가 시급의 반도 안 줘. 저놈의 여편네 또 저질렀네? 그래도 이번 건 너무 심했다. 이런 걸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더 적게 준 거야. 하여튼 가게 일 하나도 모르면서 신부만 못 돼가지고 어린애 돈을 등쳐먹냐. 아주머니들께서 해주신 말로 인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란 걸 알게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군말 없이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민재 씨가 저를 뒤로 불러내더니 저에게 돈이 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한 의도적인 행동을 대신해서 사과했죠. 저희 어머니가 월급 적게 넣었다면서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지은 씨가 못 받은 월급 내가 넣었으니까 이거 받아요.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부족한 돈은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줄게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제가 일이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배울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가장 오래 일하는데 이렇게 해야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지은 씨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요. 지금까지 민재 씨에게 받은 도움만 해도 제가 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전 그 돈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민재 씨는 정당한 대가라며 꼭 줘야겠다고 했죠.
결국 돈을 받니 안 받니 말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때 민재 씨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자 말했죠. 그러면 이 돈으로 서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요. 뭐, 영화를 보던가, 밥을 사 먹던가. 그러면 불만 없겠죠. 내 입장에서는 지은 씨한테 대접받는 거고, 지은 씨도 저한테 대접을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잡은 민재 씨와 얼떨결에 쉬는 날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쉬는 날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1년 정도 가게에서 일을 하며 서로 친구처럼 지냈던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인 민재 씨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좋았지만 반대로 하루 종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 씨의 어머니이자 가게 주인인 사장님께 우리 사이가 들킬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제가 고아인 것도 아시고 저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밝히기도 전에 이미 사장님께서 저와 민재 씨의 관계를 눈치채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장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걱정된 마음을 알아차린 민재 씨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며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줬죠. 현재 가게 사장님으로 계시는 민재 씨의 어머니, 즉 김 여사님께서는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친어머니와 사별을 하시고 난 이후 재혼을 하신 분이라고 했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민재 씨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민재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그때부터 자신을 짐짝 취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굴 만나든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거였고 그 상대가 저였음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거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새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민재 씨는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가려고 애썼다고 해요. 그런데 친어머니께서 직접 개업을 하시고 아버님께서 운영을 해오시던 가게가 눈에 밟혀 집에 남았고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민재 씨가 가게에서 김 여사님께 무시를 받아가며 가게 잡부 취급을 받았던 일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의 사연을 알게 되자 저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고 저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됐고 단 한 번의 다툼 없이 오랜 연애를 이어가게 됐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또 자신의 가게를 차리려고 했던 민재 씨의 오랜 계획을 결혼과 동시에 실행하려고 했죠.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준비와 함께 창업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여사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저희 생각을 말하게 됐죠. 저희들 뜻을 다 듣게 된 김 여사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해 오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너희가 어려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좀 짧구나. 결혼과 동시에 창업을 해. 너네 음식 장사가 쉬운 줄 아니? 민재 내가 자리 잡힌 가게에서 창사를 몇 년 했다고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거랑 내 가게 창업하는 거는 비교도 안 돼. 그리고 너희 탄 감방에서 결혼 생활 시작할 거니 사람들한테 엄마 욕 들어먹게 하려고. 내 생각에는 결혼할 거면 집으로 들어와서 돈도 모으고 가게 일도 더 배우다 이 가게 물려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돌아가? 지은이 쟤도 구하여서 살림 하나도 모를 거 아니냐? 너희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내 말 따라라. 그 외에도 김 여사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는 중간중간 고아인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 예상 밖의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 살림을 배우는데 고생을 하게 될 건 뻔했지만 고아인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결혼 조건이었죠. 그렇게 김 여사님이 먼저 말씀하신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고 저는 민재 씨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행복한 결혼 생활과 동시에 고된 시집살이를 살게 됐죠. 김 여사님께서는 제 손길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며 항상 고아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일에 고된 시집살이까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저를 보고 웃어주는 남편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솟고는 했죠. 또 저를 혼내시기는 해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생겨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살게 된 지 딱 한 달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월급을 받는 날이었는데 김 여사님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다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내가 한 달간이지만 너희와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에 내린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 씀씀이가 너무 걱정돼서 내가 너희들 돈을 관리해 주려고 한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너희들 내 집에서 나갈 때는 멀쩡한 아파트 하나 정도는 창만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이상한 빌라 하나 장만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생긴다고 하면 적어도 방 3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우리 집 나갈 때까지 그런 아파트 구할 수 있게 돈을 대신 관리해주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신혼 초다 보니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서 그렇지 허투루 쓴 돈은 없었어요. 억울하긴 했지만 저희 잘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 기분 나쁘시지 않게 남편이 좋게 둘러서 저희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죠. 어머니, 저희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 감사한데 저희도 성인이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돈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시게 앞으로는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님께서는 저희 카드 명세서를 바닥에 던지시며 화를 불같이 내셨습니다. 뭐? 걱정을 안 시키... 너네 이번 달 나온 카드 명세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던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 민재, 내가 원래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인 거니? 아니면 고아인 내가 돈을 헤프게 쓰는 거니? 뭐가 어찌됐든 간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어머님, 이번 달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대부분 신혼살림에 필요한 변명 그만 못해. 어디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 그 돈들 다 내가 모아서 집 구해주겠다는데 왜 다들 말이 이렇게 많? 내가 너희 허락받겠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다. 앞으로 너희들 월급은 내가 잘 모아둘 테니 너희는 내가 주는 생활비 안에서 써라. 이번 달 월급부터 그렇게 하마.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집에서 쓰는 수도세, 전기세, 밥값 등등 월급에서 차감해서 쓸 테니 그렇게 알고. 솔직히 저희에게 쓴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꼭 필요한 물건이라 샀었던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도 김 여사님께서는 저희가 돈을 헤프게 쓴다며 생활비를 타서 쓰라고 했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공과금도 분담하라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김 여사님의 눈치를 보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화를 내는 김 여사님께 아무 말도 못하게 됐죠. 그날 이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우리 두 사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봤자 대부분 가게에서 생활을 하고 식사도 가게에서 해결을 하니 큰 돈이 들어갈 때를 제외하곤 김 여사님께 받은 20만 원이 부족하지 않았고 남기도 했었죠. 그런데 가끔가다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치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휴대폰이 부서져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면 김 여사님께서는 지난번처럼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어떻게든 돈을 안 주시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부탁해서 겨우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할 때보다 더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와 남편에게 가게 일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분담을 시키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갈 수밖에 없었죠. 너희들 다음 달부터는 따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걸로 하자. 물가는 오르는데 직원들 월급도 같이 오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 이번엔 몇 명 자르려고. 너희들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지 않니? 가족 경영이고 나중에 너희들 가게 될 건데 너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겠다고 한 말은 항상 다른 핑계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고 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따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와 달리 김 여사님께서는 항상 자기 스케줄에 맞춰 놀러 다니시기 바쁘셨죠. 물가와 직원들 월급이 올랐다고 하나 그에 맞춰 음식값도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매출만 올라갔는데도 김 여사님께서는 항상 엄살을 부리시며 직원을 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만 해도 벅찬 그때 저와 남편은 교대로 김 여사님의 심부름까지 해야 했죠. 결국 쉼없이 달려오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됐고 남편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결혼 전 계획했던 창업과 분가에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김 여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을 받아야 창업을 하든 분가를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으니 김 여사님께 모아두신 돈을 돌려달라 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김 여사님께서는 결혼 전 약속과 다르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혼인관계를 취소하던가 아니면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날 가지고 노니? 이제 결혼했으니 볼장 다 봤다는 거야. 이것들이 나이도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 그 돈들 못 준다. 아니, 안 줄 거다. 그 돈들 받고 나가고 싶으면 결혼 전에 썼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던가 아니면 혼인관계 취소해라. 애초에 너희가 그 조건 받아들이기로 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니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지. 아니, 어머니께서 손해를 보신 게 뭐가 있으세요? 분가에도 틈나는 대로 집에 자주 찾아뵐 거고 가게 일도 도울 거예요. 그리고 맡아주시고 있는 저희 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르다. 애초에 조건 걸고 허락한 결혼이니 너희가 못 지키겠다면 모두 다 없었던 일로 해야지. 솔직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쉬는 날을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덜 시켜주셔야 저희도 정상적으로 살죠. 지금 저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줄 아세요?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분가할 수 있게 지금까지 번 돈 돌려주시던가 아니면 일 좀 쉬엄쉬엄하게 해주세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휴일이나 휴식 시간이라도 지켜주시라고요. 저와 남편이 하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과 대립을 하게 됐죠. 수중에 돈이 없으니 우선 가게 일을 이어가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코피를 자주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더 하더라도 남편을 쉬게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 자주 많이 코피를 흘렸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됐는데 검사 결과 남편이 백혈병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의 병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과중한 일을 하다 보니 몸무게가 감소한 것도 혈색이 좋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일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큰 병이 찾아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완치한 사례가 많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게 됐죠. 우선 전신으로 퍼진 백혈병 세포를 줄이기 위해 비싼 신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돈이 필요했고
김 여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죠. 다행히 김 여사님께서는 이전 저희와 대립하던 감정을 잊으시곤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라. 민재가 아프다는 말 듣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많이 힘들었다. 내가 앞으로 옆에서 보살필 테니 너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고. 미안한 부탁이지만 사실 민재가 저렇게 평생에 누워있게 되니 가게가 많이 흔들린다. 거기다 너까지 없으니 말이 많아. 민재는 내가 잘 보살필 테니 너는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겠?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민재 치료할 돈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잖니? 그런 이유에서 전 김 여사님을 믿고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치료에서 백혈병 세포를 많이 줄이지 못한 남편은 6개월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게에 있던 도중 남편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갔지만 결국 남편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나 자신이 아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남편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으니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나를 찾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을 하니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짧게 마련해준 이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야 했어요. 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병원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청구서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청구된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치료받아온 치료비와 입원비가 꽤나 많이 밀려 있었죠. 정확히 남편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계속해서 병원비가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비의 경우 저희들의 돈을 전부 김 여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병원에서도 이제 막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놀랄만한 금액이 적혀있는 병원비를 청구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거라. 병원비가 전부터 미납이 돼서 민재씨 어머님 되시는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다 하시면서 계속 미루셨어요.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김 여사님께서 곧 내실 거라면서 보호자분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환자분 장례 치르시고 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우선 김 여사님께서 장례를 치를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사실 병원비는 깜빡할 수도 있으니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남편의 장례 준비를 하는 게 급했죠. 얼마 뒤에 김 여사님께서 장례식장으로 오셨고 장례 절차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병원비가 생각나 이를 여쭙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납된 병원비를 여쭤봤을 뿐인데 화를 내시면서 예민하게 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까 병원에서 병원비 미납된 게 있다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3개월 전부터 치료비랑 입원비가 미납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 뭐?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내 남편 병원비를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쭙는 건데 너희가 벌었던 돈을 진작에 병원비로 다 썼다.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줄 아니? 거기다 치료 초반에 신약이니 뭐니 해서 비싼 돈 들었던 거 기억 안 나니? 밀린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내줄까 싶었는데 카풀 능력도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미납인 상태로 놔뒀어. 꽤 큰 돈이긴 하다만 가게에서 일하면 못 갚을 돈도 아니잖니. 그런데 어머니,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저희가 모아온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돈 같은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전에 계산된 병원비도 확인해봤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너희들 돈이라도 빼돌렸다는 거야. 너 어쩜 내 남편 죽은 날 돈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니? 나도 내 새끼 잃은 어미야. 그런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디서 나를 의심하는 말을 하니?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밖에 모르는 애였구나. 지금부터 돈 이야기는 장례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 앞에 두고 할 말이 아니야. 저도 그 주제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예민하게 구는 김 여사님이 이상하긴 했지만 김 여사님 말대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말하기로 했죠. 그런데 죽은 남편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장례식장 조의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일까지 당하고 나니 김 여사님의 새까맣던 속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을 잃게 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님의 행동 모두가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따지고 들었죠. 돈 계산을 정확히 하며 지금까지 받아야 하는 돈들과 병원비를 계산해 보여줬죠. 남편의 조의금도 돌려달라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병원비 건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돈에서 모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굳이 남편이 벌어온 돈을 건들지 않더라도 제가 번 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산한 비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와 남편이 받아야 하는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남편 조의금도 주시고요. 뭐? 너 지금 내 남편 죽고 나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보이는 거니?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지?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고아연을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일말의 죄책감은 가지고 있니? 너 때문에 민재가 죽은 거잖아. 남편 잡아먹은 연희 아들 잃어버린 부모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고개를 치켜들고는 따지고 들어. 내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계산법으로는 모자라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돈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조의금도 가지고 간 거니? 나는 너한테 돈 한 푼 돌려줄 이유가 없어. 어머님이야말로 처음부터 이러시려고 저희 돈 관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꼭 받을 거라고요. 고아인 내가 무슨 수로? 그리고 내가 돈 안 줬다는 증거는 있니? 월급을 안 줬으면 안 줬을 때 이 일을 제기했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난 항상 흰 봉투에 너희들 월급 챙겨서 줬다. 가게 사람들도 그걸 목격했을 거고. 자신 있으면 법적으로 해봐라.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제 너랑 나랑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잖니? 내가 이렇게 악을 쓰는데 나도 너랑 더는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순순히 제 발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저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맥없이 김 여사님의 손에 이끌려 맨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김 여사님이 저와 남편을 처음부터 속여왔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렇게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기게 되니 과거 고아원에서 퇴원을 하고 믿었던 언니에게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처지가 똑같았어요. 10년 넘게 사회에 나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남편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게 된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쫓겨나니 제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니 이 남편을 따라갈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음식점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가게에 있는 김 여사님의 물건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시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시게 됐어요.
평소 가게에서 일을 해오시며 저와 남편이 김 여사님에게 가진 고생을 받는 걸 보셨던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모습을 보시곤 한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죠.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듣고는 선뜻 자신의 집 한 켠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과부 마음 과부가 가장 잘 아신다며 아주머니께서 남편분을 잃고 살아오셨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감사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들이었지만 짧은 기간 남편의 죽음과 맨몸으로 집안에서 내쫓겨난 저에게 그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그걸 아시는 듯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느렸지만 조금씩 그날의 충격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입원을 했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밀린 병원비에 대한 전화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의 회복을 위해 치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들의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밀린 병원비는 꼭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지 않고 받아 잠시만 기한을 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전화를 준 분은 남편이 입원했었던 병실의 담당 간호사 분이셨고 병원비로 인해 연락을 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분께서는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상의 수납장 뒤편에서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됐다며 이를 알려주시려고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전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다음 저에게 남아있는 남편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주머니 댁에서 몸을 추스르고 난 뒤 시댁에 찾아가 남편의 유품이라도 달라며 김 여사님에게 사정을 해봤지만 김 여사님은 집안에 남아있는 저와 남편의 물건을 그 사이에 다 버렸다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은 손에 끼워진 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을 기억해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무엇이라고 해도 좋았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소중한 남편의 일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물건이라고 해도 좋아했을 테지만 그 물건이 일기장이라고 하니 더더욱 각별하고 좋았어요. 그 일기장 안에는 남편의 생각을 따라 읽어내려갈 수 있는 글들이 있었으니까요. 간호사에게 건네받은 남편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병원 화장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기장일 뿐인데 꼭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소중한 일기장을 받게 됐던 날 밤, 저는 남편이 적어온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읽게 됐습니다. 남편이 한자 한자 적어 놓은 일기를 보며 울고 웃고 혼자서 별날 일을 다 쳤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한참 동안 남편의 일기장을 보고 있었죠. 일기장은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고 남편이 병마와 싸우며 느낀 감정들이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기장에서 갑자기 김 여사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간병을 받고 있던 남편이 몇 차례 연속된 일들과 김 여사님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숨기고 있던 속내를 알아차린 거였죠. 어머니가 최근 지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나와 아내가 속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애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나와 아내는 대가 없이 어머니의 굳은 일을 맡아 일을 하는 소모품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나는 괜찮은데 앞으로 아내가 걱정된다. 어머니에게 있는 우리가 땀 흘려번 돈 되찾아야 한다. 내가 곁에 없는 아내는 혼자서 어머니와 맞설 수 없을 테니. 그 일기를 시작으로 남편은 병마와 싸우면서 김 여사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우리의 돈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와 법적 자문을 받아오고 있었던 거죠.
남편 역시 처음부터 김 여사님과 법적인 다툼을 벌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 듣게 된 김 여사님과 지인 간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오늘 어머니라는 사람이 뱉은 말을 똑똑히 들었다. 내 몸이 쇠약해져 정신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요즘 들어 부쩍 내 앞에서 본심을 자주 드러낸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걸까? 좋게 해결할 수 없을 듯하다. 직접 지인에게 우리 앞으로 나온 돈을 모두 꿀꺽할 거라고 말할 정도니 피로 맺어진 모자 관계는 아니지만 자식이 죽게 돼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돈을 아끼게 됐다며 좋아하는 여자를 보니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언제까지 내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고 난 이후의 준비도 해놔야 한다. 아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떠나야 할 텐데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이런다고 줄 돈 없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져. 왜 줄 돈이 없으세요? 이렇게 주셔야 할 돈이 많은데요? 자,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저지른 불법과 밀린 임금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미 노무사, 변호사분들께 검증받은 증거들이라 부정하셔도 소용없어요. 부정하시면 전 여기 증거들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신고랑 고소하면 될까요? 김 여사님은 제가 한 말에 겁을 먹었지만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가 있겠는지 제가 건네준 증거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증거 제출만 하면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게 된 김 여사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한 짓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김 여사님은 꼬리를 내리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덜 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은아, 가족끼리 무슨 법까지 말하고 그런. 내가 돈은 다 돌려주마. 근데 너도 알다시피 민재가 죽고 너까지 나가면서 가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여기 나온 돈에서 반만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주면 안 될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꼭 해결해 주마. 그리고 솔직히 내가 가게에서 밥도 먹여주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딸의 월세를 받지도 않았잖니. 이 돈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나가는 돈을 줄여보려는 김 여사님을 보자 겨우 참고 있던 화가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이 고생한 시간을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죠. 많다고? 당신 미쳤어. 내 남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벌어온 돈을 포기하라고. 내 남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건강하던 남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건데? 나 당신 첫 죽이고 싶어. 내 남편 되살릴 수만 있다면 당신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그런데 당신 죽인다고 내 남편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또 나는 남편이 못다 한 꿈을 이뤄야 하니까 이렇게 참고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 자리에서 당장 밀린 임금, 받아야 할 돈들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 신고하고 고소하겠어. 그때부터는 서로 파멸할 때까지 가보는 거야. 잘 선택해. 두 번의 기회는 없으니까. 복발해 버린 저를 보며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겁을 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남편이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으니 말이죠. 결국 남편이 병마와 투병하고 있던 와중에도 꼼꼼히 모아둔 증거들 덕분에 김 여사님은 모든 걸 인정하고 법정 다툼을 피하고자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남편이 정당하게 받아야 했던 모든 돈들을 돌려줬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벌을 받게 한들 정신을 차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처벌의 강도도 미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고 이것으로 서로의 연을 마무리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계획으로 인해 김 여사님과 고소를 당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받게 된 돈으로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야 했거든요. 바로 가게를 창업하기로 한 겁니다. 가게 인테리어에서부터 상호명까지 이미 자세히도 남편의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어요. 전 남편의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됐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 생각한 음식점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구현을 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가게 일을 해오면서 틈틈이 적어둔 음식 레시피를 이용해 음식 메뉴들을 만들어냈죠. 남편이 적어둔 레시피 그대로 만들면 됐다고 하나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김 여사님과 가게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들께서 제가 가게를 창업한다고 하자 이를 도와주시겠다며 저희 가게로 넘어오신 거죠. 그곳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고 계셔서 월급도 그곳에서 받았던 만큼 챙겨드릴 수가 없었고 앞으로 가게가 잘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데 아주머니들께서는 그런 것들 다 상관없으시다며 저희 가게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쌓아온 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쌓아온 덕을 제가 보게 됐고요. 그렇게 천군만마를 얻게 된 저는 남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저와 남편을 도와주시려고 가게로 와주신 아주머니들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께서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며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어요. 저희가 내용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며 남편 역시 하늘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아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김 여사님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됐어요. 우선 꾸준히 일을 도맡아오던 남편이 빠지자 가게 전반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방과 홀을 책임져 주시던 아주머니들까지 저희 가게로 넘어오시면서 가게가 빠르게 무너져 버렸죠. 결국 가게를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들까지 발길을 끊게 되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김 여사님은 미웠지만 그 가게에는 애정이 많았으니까요. 저의 20대 시절 대부분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고 남편과 남편의 친어머니의 흔적까지 있던 가게였기 때문에 가게 자체는 잘 되기를 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무리한 판단이었지만 그 가게를 제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미 한 군데에서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2호점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낸다는 게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받아가며 그 가게 자리를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님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누가 되든 돈만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 됐던 상황이라 서로 큰 감정적 갈등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제가 가게 양쪽을 오가며 운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버티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제 예상과 달리 가게를 재오픈하자마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의 기존 단골 고객분들 중에서는 제 얼굴을 보고 가게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곳은 남편과 남편의 친어머니를 기리고자 창업한 가게의 메뉴 대신 기존에 팔고 있었던 메뉴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양쪽 가게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 생각에 멍을 때리고 있어요. 아마 평생 제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일 듯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남편과 해보고 싶은 것들도 가보고 싶은 곳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서로 일만 하느라 그런 것들 하나 즐겨보지 못한 예전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곁에 있는 연인,
가족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후회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럼 새해에는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일들, 가족과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감동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